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젊음이 행복하다는 것은 환상이며 그것은 젊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환상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비참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머리에는 끊임없이 주입되어 온 진실 없는 이상들만 가득 차 있어 현실을 접촉할 때마다 멍들고 상처받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어떤 공모의 희생자처럼 보인다. 선택해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상적인 책들, 그리고 망각의 장밋빛 아지랑이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는 나이든 사람들의 대화, 이 두 가지가 공모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삶을 꿈꾸게 하는 것이다. 서머시 몸의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인 김민정 시인을 대신해서 녹음을 맡고 있는 데타 DJ, 돌아온 DJ 소설가 최민석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 손님은 무려 17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무명 시인이라는 이 시집의 제목도 의미심장한데요. 그간 시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명춘 시인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를 쓰는 한명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랜만에 17년이라는 긴 공백 기간 뒤에 시집을 내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 문장의 소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춘 시인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요. 199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빛을 찾아 나선 나뭇가지가 있으며 최근에 두 번째 시집 무명 시인을 펴냈습니다. 네, 프로필을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빛을 찾아 나선 나뭇가지가 있으며 최근에 두 번째 시집 무명 시인을 펴냈는데 이 사이에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제가 사는 데 있어서 호구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시 쓰기보다 더 압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오랜 동안 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라디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정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인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웃음소리가 들어갔거든요. 이 첫 대답을 하시면서 호구의 문제, 게을러서 그렇고 그 말씀하시면서 계속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뭐냐면 시험시험 생각날 때 이렇게 쓰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지. 약간 그런 그 여유, 사랑하는 것은 좀 아껴서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석은 저의 자유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쿨하시네요. 시집이 세상에 나왔다는 걸 언제 제일 많이 실감하시나요? 시집이 나왔다는 거 일단 시집을 오랜만에 내니까
뭐 여러 가지 달라진 것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축하 뭐 격려 전화들 이런 것들이 좀 그 전에 있었던 거하고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었고. 전에는 축하 안 해줬나요? 이 달라진 거라고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외에는 뭐 이렇게 크게 변화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무덤덤한 성격의 시인과 함께하고 있네요. 출간 이후에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제가 여기 연희문학 창작촌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오셨군요. 네,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한 17년 만에 시집을 내셨는데 네. 곧바로 또 뭔가를 쓰시기 위해서 창작촌에 들어가신 건가요? 뭐 일부러 그렇게 의도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뭐 저 연희문학 창작촌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네. 제가 두 번째 시집을 낼 때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잠깐 한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네. 네, 시를 많이 썼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는데 두 번째 시집을 내고 약간의 그 정서적인 흔들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를 오래간만에 썼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쓰겠다는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연희문학 창작촌을 다시 신청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잘 돼서 네. 예, 지금 그곳에서 있습니다. 기왕 들어가신 김에 네. 시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연이어서 몰아쳐서 한번 또 좋은 작품 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편집자로 오랫동안 일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책들을 만들어 오셨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저는 좀 큰 출판사에서 좀 많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책 내는 것도 뭐 제가 이제 문학을 이제 했었지만 문학 외에도 되게 다양한 장르들의 책들을 많이 좀 기획을 네.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약간 편집 쪽보다는 약간 기획자 네. 쪽에 좀 가까운 에디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문학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포함해서 뭐 꼭 읽어야 하는 뭐 실용서라든지 네. 뭐 이런 자기 처세류 이런 책도 좀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뭐 아동책도 좀 만들어 봤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많은 책을 이렇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시인께서 큰 출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러면 들으면 이름을 알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안 하시니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어디서 근무를 하셨어요? 조금 이제 오랜만에 시집을 냈기 때문에 네. 시집 쪽 시인으로서의 집중을 받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예. 좀 말씀하시기 좀 꺼려지는 면도 있죠. 예. 자, 그럼 다시 시집 얘기를 해서요. 이번에 두 번째 시집을 못 겠다고 결심하신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 뭐 주변의 문우들의 동료 좀 시를 이제 좀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얘기들이 이상하게 괜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이제 다시 한번 시를 좀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시를 다시 써야 되지 않나. 이제 나이도 차고 그러면 이게 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조금 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작가 그 최인호 선생님과 함께 잠깐 이제 한 3, 4년 정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했었던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시는 머리와 가슴으로 쓰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꼭 시를 다시 한번 써봐라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그런 말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도 들어봤던 그런 얘기 손과 발이라는 그 얘기는 뭐 저도 익히 들어왔지만 그 타이밍에 또 작가 최인호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아주 제 머리에 아주 깊게 박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그 최인호 선생님께서 그때 병중이셨었는데 그게 마치 무슨 유지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그래서 이거 써야 되겠구나 라는 좀 강렬한 어떤 동기가 네. 됐죠. 네. 그럼 지금 최인호 작가님은 이제 공인이 되셨으니까 살아 계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면 벌써 그 결심을 하게 된 게 몇 년 전이었겠네요. 그게 2011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횟수로는 한 5년 전쯤에 예. 결심을 하셔서 예. 시를 쓰시면서 이렇게 묶어서 내게 되셨네요. 이 무명 시인 사실은 저 이걸 굉장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목이
굉장히 우리의 호기심에 어필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무명시인이라고 정하게 되셨는지요? 무명시인이라는 제목을 제가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무명시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이 글쎄 저는 몰랐지만 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 삶과 그다음에 또 오랜 동안 또 알려지지 않은 시인으로서 또 시를 내니까 무명시인이라는 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무명시인이라는 작품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제의를 해주셔서 아주 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상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더 많이 어필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의견을 예.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마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제목이 저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이렇게 뭐 초반에 저희끼리 이렇게 훈훈하게 덕담을 주고받는 분위기네요. 무명시인에 실린 시들에서 네. 지명이나 절 이름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여관이나 기차역 같은 이런 여행의 이미지와 풍경들도 종종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요. 가끔 시간을 일부러 내서 여행을 다니시는 편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행을 위한 여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지명에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이제 회사 일이나 네.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내려가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을 때 그 시간 공간 여백이 있었을 때 갔던 곳이라서 사실은 여행을 위한 여행을 사실 많이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온 이 시들은 뭐 이게 다시 와서 네. 한 달, 한 1년 후에 그때 이미지들 그런 걸 기억해내면서 이제 쓴 것들이죠. 예. 출장에 영감을 주고 거기서 바로 쓰지는 않고 돌아오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예, 책상에 예. 앉아서 쓰는군요. 예, 보통 시를 쓰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네요. 네.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뭔가 영감을 찾아서 떠나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바쁜 일을 하면서 영감을 예, 저는 받고 네. 열심히 살았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영감이 오는 시가 편인가요? 나오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세상에 물론 가짜 시인, 진짜 시인은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 더 진짜 시인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일부러 뭔가를 쓰기 위해서 뭐 찾아 떠나지 않고 내 삶을 살 뿐인데 시는 내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전 좀 받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약간 농담일 수 있지만 예.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그 마음이 나오듯이 네. 내가 내 삶을 나름대로 일상적으로 영위할 때 일상적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뭐 예술적인 결과물도 나온다. 같이 나온다 이렇게 야.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배웁니다. 아, 아니, 선배 작가님한테. 이 무명시인의 시 약 60여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딱 60편이죠? 예, 예. 예, 6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언제 쓰신 시들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예. 말부터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2012년 봄부터 제 개간지에 이제 발표하게 되었는데, 근데 예. 공교롭게 문학동네 개간지를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곳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때 발표된 것도 뭐 되게 뭐 인연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무명시인이 또 거기에 같이 그때 무명시인을 발표하셨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2011년 말부터 쓰여진 시들 그리고 13년 그 기간에 쓰여진 시들이 많습니다. 네. 시인들은 대부분 시집에 실리는 시의 순서를 본인이 직접 이제 배열을 하고 시에 수록할 시도 직접 고르는 일이 많죠. 저 대부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시도 쓰시지만 편집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고르고 순서를 배열하는 게 좀 더 신경 쓰였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고민하셨나요? 사실은 편집할 때 그 배열, 작품의 순서 그리고 뭐 시집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글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책을 만들다가 이제 제 책을 만들게 된 그런 상황이 왔는데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책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실 많은 배열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고민을 좀 했는데 뭐 또 그리고 만드신 분들한테도 뭐 부탁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제가 부를 나누지 않기로 일단 제 스스로 결정을 했고
부를 나누게 되면 보통 1부, 2부, 한 4부 정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부라는 게 이제 시의 어떤 뭐 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여지면서 나눠지는 그런 패턴들의 시집을 좀 많이 봤는데 이번에 제가 낸 시집은 그런 부를 나누지 않은 이유는 좀 독자들이 좀 자유롭게 앞 페이지도 좋고 중간부터 읽어도 되고 뒤부터 읽어도 되게끔 좀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내기 위해서 부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열 자체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네. 독자들도 좀 편안하게 읽었으면 하는데 그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시집을 펼치면 차례에 네. 그 제목들이 쫙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무명 시인에 실린 시집 시들은 제목이 대부분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몇 제목들 예컨대 세상에서 제일 긴 의자나 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 정도가 긴 거고요. 네. 가장 긴 게 불영사 풍경의 세 줄을 걸고 사는 물고기는 이걸 빼고는 대부분 7월, 춘천, 생가, 결행, 청담동 이 정도로 굉장히 짧은 제목들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고요. 이렇게 짧은 제목을 선호하시는 건가요? 사실 시인들 뿐만 아니라 작가분들도 그렇고 편집하시는 분도 그렇고 글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과정이 제목입니다. 네. 제목을 간과할 수 없는 건데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의 본문 일행 들어가는 것보다 시집의 제목 그다음 또 시의 제목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명사로 끝나는 것 자체가 일단 힘이 좀 있고 네. 또 명정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형식의 제목 이렇게 풀어지고 문장화된 그런 제목을 많이 안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명사로 딱 끝을 내는 그런 류의 시 제목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시를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후에 제목을 붙이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 예전 초기 때는 제가 이제 초반에 등단했을 때는 좀 시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 속도가 안 나죠. 좋은 제목 기다릴 때까지. 네. 그래서 지금은 인생을 좀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야가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효율적으로 네. 뭐 제목을 뭐 어떨 때 먼저 생각하고 또 어떤 때 쓰다가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노련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17년 만에 시집을 내시니까 그만큼 경험과 훈련이 이제 내재화되어서 능숙하게 나오는 거겠죠. 아까 최인호 선생님과 한 3년 정도 같이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 각별한 추억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인의 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인의 말. 작가 최인호가 말했다. 명춘아, 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니? 내가 말했다. 사랑이요. 아니 믿음이요. 작가 최인호가 말했다. 아니다. 죽는 거다. 우린 말없이 걸었다. 2015년 11월 한명춘. 네, 어떤 이유로 시인의 말에 이 대화를 넣으셨나요? 원래 시인의 말에 이거는 이 시집 속에 집어넣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최인호였습니다. 이 작품 제목 이름이. 그리고 어떤 제가 이 시를 다시 쓰게 되는데 아주 강렬한 동기를 주셔서 그 시인의 말은 사실은 뭐 이 시집을 최인호 선생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상하게 이것도 역시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닌데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이 의견이 그렇게 좀 일상적인 말보다 그런 형식의 말이 더 울림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걸 시인의 말 제목을 고쳐서 시인의 말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네. 확실히 편집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편집자들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약간 운명적이기도 한데 글을 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편집자가 가장 내 글의 마지막 선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나를 또 도움을 주는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편집자의 말을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 좀 되게 바람직한 거라 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책 D를 보니까 지금 사실 여기 문장의 소리 DJ가 김민정 시인인데 예.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2주간 녹음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네. 예전에 구닥다리 DJ인데 대타로 잠시 왔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준비를 못 하고 온 면도 있는데 이 무명 시인 책 제일 뒷표지에 보니까 그래서 편집자가 누구일까 보니까 또 김민정 시인이네요. 네. 그 작업은 마음에 들었나요? 뭐 마음에 들죠. 네. 뭐 저로서는 저 영광이죠. 뭐 어떻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디터이시고 네. 또 그분이 어떻든 제 책을 이렇게 집도를 해주셔서 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로 녹음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소개하는 것보다 제가 대신 소개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예. 아유, 분위기도 감사합니다. 좀 더 이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무명 시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무명 시인에 실린 시 한 편을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청해 들었으면 합니다. 어떤 시 골라오셨나요? 조금 고민을 좀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 시집이 무명 시인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 표제작인 이 무명 시인을 읽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무명 시인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는 우리 독자들 뭐 이런 분들도 좀 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인 것 같아서 이 시를 한번 낭송을 좀 하려고 네. 합니다. 무명 시인 시집을 가지고 계신 독자분들을 위해서 페이지 수를 한번 알려주시죠. 페이지가 14페이지입니다. 네.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독자분들은 14페이지를 펴서 시인이 읽는 동안 눈으로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명 시인 낭송 부탁드립니다. 무명 시인. 그는 같다. 눈도 추운 듯 호호 손을 불며 내리는 어느 겨울. 가진 것이라곤 푸른 노트와 몇 자루의 연필밖에 없었던. 난 그가 연필을 내려놓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니 한 두어 번 부러진 연필을 깎을 때였을까. 그가 연필을 들고 있을 때만큼은 언제나 바나나 같은 향기가 손에 와 잡히곤 하였다. 그는 마을 어귀 가장 낮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마당엔 잎이 무성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밤낮 없이 그는 푸른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그러면 나비와 새들이 하늘에서 날아와 읽고 돌아가곤 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시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은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인기척이라곤 낙엽 같은 노트를 찢어대는 소리일 뿐. 아니, 밤보다 깊은 울음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을까? 난 그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다. 하기야 나무와 새와 바람과 별들이 그의 유일한 독자였으니. 세상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세상을 버리기 위해 쓴 시처럼. 난 그가 집 밖을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 잠자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먹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밤낮 없이 그는 푸른 노트에 무언가를 자꾸 적어 넣었다.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연필심이 다 닳았을 때, 담벼락에 도무지 읽을 수 없는 몇 줄의 시를 새겨놓고 그는 갔다. 눈도 추운 듯 호호 손을 불며 내린 어느 겨울. 끝내 그의 마지막 시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 몇 줄의 시를 읽을 수 있는 것들만 주위를 맴돌았다. 어떤 날은 바람과 구름이 한참을 읽다가 무릎을 치며 갔다. 누군가는 그 글이 그가 이 세상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표한 시라 하고, 또 누군가는
그건 글도 시도 아니라고 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귀에 담지 않았다. 그가 떠난 집 마당 한 그루 나무만 서 있을 뿐 도무지 읽을 수 없는 몇 줄의 시처럼 세월이 흘러갔다 흘러왔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춘 시인의 시집 무명시인 중 표제작이죠. 네. 무명시인을 들었습니다. 직접 읽어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전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표지가 파란색인데 왜 파란색인지, 그러니까 왜 푸른색인지 여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여기에 푸른 수첩이 나오기 때문에 푸른 네. 노트에 실제로 푸른 노트를 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푸른 수첩이 이걸 생각하고 표지를 그럼 색깔을 맞추셨나? 하는 거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그래서 디자이너가 뛰어나네요. 네. 이게 몰랐습니다. 표제작이니까 네. 여기에 푸른 노트와 몇 자루의 연필밖에 없었던 난 그가 연필을 내려놓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가슴에 콕 와박히거든요. 예. 밑에도 또 푸른 노트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맞춘 것 같아요. 이 색을. 그래서 제목도 푸른 바탕에 그 제목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렌지색을 써서 무명시인을 이렇게 강조한 것 같고요. 뭐 정말 그러네요. 네, 지금 제가 깨달았습니다. 표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 전 표지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듭니다. 예. 이 책을 사보신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뒷표지에 보면 무명시인을 한문으로 써서 무자를 강조한 다음에 그 마치 이 부채 행렬처럼 그 무 밑에 획이 4개가 있잖아요. 예. 마지막 4번째 획을 길게 끄었어요. 예. 근데 길게 끄었는데 뭘 강조했냐면 무만 엄청 강조한 거죠. 없다는 것. 그다음 그 길게 끈 획 안에 이름 명자랑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과 시는 작고 없다는 것만 굉장히 강조돼 있고 그다음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인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디자인 어느 분이 하셨죠? 이 디자이너는 꼭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수류산방이라는 그 작업 공동체에서 한 거군요. 뭐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합니다. 네, 수류산방 굉장히 디자인 잘하시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쪽에 꼭 한번 부탁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오늘 한명춘 시인과 함께 했는데요. 지금 연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올해 특별히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뭐 일단 뭐 제가 이제 3월이면은 이제 연일문학청작촌을 나오거든요. 3월 말이죠. 약간 지금 표정이 이 방 빼야 되나? 그런 세입자 전세금 떠올리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고 조금 뭐 이제 좀 더 작품 시를 좀 더 써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네. 이게 제 목표고 두 번째는 좀 장기적인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17년 만에 시를 냈으니까 뭐 또 시 다음 시는 좀 짧게 좀 이제 17년이 아니라 한 자리로 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9년 만에 내시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를 쓸 때 마음가짐을 뭐 항상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독자들과 또 공감을 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가짐을 놓지 않고 계속 시를 쓰는 게 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그런 초심이 쓰러지지 않고 그런 시 정말 쓸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마음가짐만이라도 항상 이렇게 갖고 쓰는 것 뭐 이것이 제 계획이겠네요. 네. 그러면 연희창작촌 방 빼기 전에 좋은 작품 걸작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과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문장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온단에 이제 너무 오래 이제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문장의 소리라는 이 프로그램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를 받고 나서 문장의 소리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독자, 청취자분들에게 있어서 그 작가들, 시인들 이런 분들의 생각과 또 그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지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육성으로 자기 바로 앞에 이렇게 모셔다 두고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그런 걸 통해서 그 작가를 더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또 특히 이 청취자분들 가운데에는 뭐 저처럼 같은 동료 문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사실 또 동료 문인들도 사실은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이 없는 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 텐데, 그래도 같은 동료 시인이나 작가들이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작품을 또 구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 어떤 장이 이렇게 마련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게 이 프로가 앞으로 오래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끝으로 이 문장의 소리를 아이디어를 내신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문장의 소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라 그런지 장구한 덕담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들을 그 덕담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한명춘 시인의 시집 무명시인, 제목은 비록 무명시인이지만 제 예감으로는 유명 시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감이 적중하길 바라면서요. 또 좋은 작품 계속 꾸준히 쓰시고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m에) 육박하는 커다란 바이올린적 악기. 모든 악기군 중에서 가장 낮은 음력을 선사하는 악기, 바로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이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오재영님을 모시고 저번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문장의 소리가 지금 오늘 뮤지션을 초대하긴 했지만 사실은 원래 문학 인터넷 라디오이자 문학 팟캐스트인데 평소에 책은 좋아하시는 편인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또 좀 게을러가지고. 거짓말 아니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 읽으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좋아했었어요. 여기 약간 검증 단계거든요. 네네. 네, 여기서 좋아하시면 이제 고정 게스트로 가시고 안 좋아하면 이제 2주에 걸쳐서 다른 게스트로 바뀌는데 바뀌는 걸로 일단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작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시인 민구, 또 시인 김재민, 또 필명으로 이날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명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작품은 읽어보셨나요? 민구 같은 경우에는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시집이 있어서 그걸 이제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재민이는 작년에 포지션에 이제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선되었던 당선작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보통 친구들의 작품은 잘 안 읽게 되는데 그래도 다 읽어보셨네요. 네. 친구들의 작품을 잠깐 평론하자면 제가 이제 평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친구니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친구라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제 민구 같은 경우,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 딥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느낌이 있어서. 그 말은 이해가 잘 안 됐다. 때로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상을 깊게 해야지 나는 이런 느낌으로 이 시를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 그러면 오히려 그 독자의 상상력을 굉장히 개발시키는 시집이네요. 네네네. 좋은 시집이네요. 네. 그렇다 볼 수 있고, 재민이도 물론 그런 부분이 많지만은 재민이는 제가 느꼈을 땐 조금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역시 이름대로 재민이 시집은 재밌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문학 팟캐스트니까 잠시 문학 얘기를 좀 곁들여 봤고요. 이제 다시 음악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트리오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활동해온 팀이 있나요? 네. 제가 한 6년, 7년 동안 활동을 했던 크로스오버 앙상블 세바라는 팀이 있는데요. 세바? 네. 저희 팀 이름이 시와바람 줄여서 저희는 시바라고 하는데. 정말요? 네, 비슷하네요. 시바, 세바.
똑같네요, 거의. 아, 거의 똑같죠. 예. 네네. 세바는 이제 새벽이라는 뜻인데 순 우리말이거든요. 세바라고. 아, 새벽의 순 우리말이 네, 세바.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작년 11월까지 활동을 했어요. 아, 왜 좀 페이가 안 맞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따로 활동하고 싶은 이 음악적인 목표도 있고 그래서 아, 예술적인 지향점을 위해서. 네, 뭐 멋있게 말하자면 그런 셈인데 그래서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깎이 인형을 재해석한 4지분반이 이제 곧 발매되거든요.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본인이 나온 팀의 앨범 홍보를 지금 하시는 굉장히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셨네요. 제가 녹음은 제가 했거든요. 아, 그렇네. 그러면 근데 또 이제 네. 계속 저작권을 응원해야죠. 본인 저작권을 걸쳐놓은 거 아니야? 우리 팀 드러머가 그렇게 나갔거든. 아, 정말. 녹음은 자기 걸로 다 해놓고 음원 수익은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나가버렸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예. 뮤지션들이 종종 이래요. 앞으로는 활동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녹음을 했으면. 네. 또 제가 나비다라는 보사노바 밴드를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세션 형식으로도 많이 참여하는 팀인데 작년 말에 음반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민구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나비다라는 팀의 이제 새 음반에 한 곡을 제가 작곡을 했어요. 예.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을 자연을 주제로 한 음반이기 때문에 이거 가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친구 민구한테 가사를 부탁을 했어요. 민구가 또 시인이고 이제 그 친구가 잘 써줄 것 같아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민구가 또 흔쾌히 또 승낙을 해서 가사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정확히는 이제 가사를 새로 쓴 건 아니었고 시인 민구의 루베시엔네의 사과 도둑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랑 제 곡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민구가 이제 추천해줘가지고 그걸 개사해서 그 시를 노래에 맞게끔 개사를 해서. 네. 그럼 밴드 나비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멤버네요. 세션 부탁을 했는데 곡까지 써오고 거기에 좋은 가사까지 시를 쓰는 친구의 가사를 가지고 와서 개사를 해서 쓸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감사하죠. 우리 팀 드러머는 녹음만 하고 나갔는데 재영 씨 같은 멤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나비다 이 팀 이름도 순 우리말인가요? 그거는 포르투갈 그러니까 브라질 말인데 나비다 기쁨. 아마 라이프예요? 네. 비다 스페인어로 비다가 인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비다가 스페인어인가요? 네. 비슷해요.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랑 네. 이웃 나라 말이라서 그렇군요. 나비다 인생. 아무튼 세바 나비다 이런 팀에서의 활동도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세바는 이제 활동 안 하시니까 음원으로만 많이 사랑해 그래도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원으로 들어야 또 재영 씨 살림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림미술관에서 트로이카 전시를 할 때 이명건 트리오가 콜라보 작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획이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콜라보 작업은 아니었고 대림미술관에서 당시 전시회 그 컨셉이랑 부합하는 팀을 찾고 있었어요. 이제 트로이카다 보니까 트로이카가 또 이제 3인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재즈 트리오를 이제 찾았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택이 되었던 거고 공연 자체는 단독 공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네요. 네, 단독 공연. 이제 연주만 하는 공연이었어요. 다른 어떤 협업 작업은 없었고, 공연 자체는 그냥 저희의 음악을 오로지 멘트와 연주만으로. 그렇죠. 왠지 멘트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멘트는 피아니스트가 근데 맡고 있습니다. 별로 없이 그냥 과묵하게 뭔가 폼나게 그냥 연주만으로 쭉 이어갈 법한 그런 분위기인데 연주 위주군요. 진정한 재즈 트리오네요. 아무튼 진정한 재즈 트리오의 또 작곡자이자 재즈계의 박지성인 오재영님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릴 적에 어떤 경험이 오재영님이 지금까지 연주자로 살아오도록 만든 것 같나요? 제가 이제 4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제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제가 누나 따라서 네. 음악을 많이 듣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누나가 이제 CD랑 테이프 이렇게 사오는 거 있으면은 저도 아주 꼬맹일 때니까 같이 이렇게 듣고 그때 어떤 때로는 음악을 노래도 듣고. 들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락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비틀즈, 뭐 메탈리카. 메탈리카요? 누나가? 네. 누나 좀 노셨습니까? 그건 약간 아닌데. 일진이었어요?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아 그래요? 뭔가 그러면 네. 모범적인 학생인데 메탈리카 뭐 스매싱 펑킨스 이런 거. 네네. 스매싱. 그럼 굉장히 억눌린 게 많은 누나인데. 네. 근데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좀 유명했던 밴드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덕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하네요. 그러니까 비틀즈는 누구나 다 듣지만 메탈리카, 스매싱 펑킨스 이런 걸 듣다가 이제 또 재즈로 네. 전향을 하게 돼. 확실히 뭐 음악은 어차피 다 통하는 거니까요. 네, 뭐 네. 경계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음악 전공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네.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까?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그러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의 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음악 정말 좋다. 네. 나 이제 평생 음악 활동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 꿈을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때 많이 좀 반대를 하셨죠. 네. 그때는 이제 중3이었을 테니까. 그렇죠. 예. 어렸을 때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했는데 그래도 그 시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시기를 극복했다는 거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는 건가요? 지금은 실용음악과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만은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못하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네. 그렇지만 거기서 음악을 계속 네. 이어갔다. 방과 후에 계속 준비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네. 그냥 그 중3 때 이후로 계속 음악을 하고 해오신 오재영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재즈계의 박지성. 음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면 음악을 그만두고 다른 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도 없나요? 사실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더 이제 음악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갈망이 굉장히 컸는데 그때 어렸을 때의 경험들이 이제 막상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자유를 얻은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악 활동한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 정말 큰 행복이고 또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면이. 네. 누구나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직업이 되면 네. 그것으로부터 회의도 느끼고 지치기도 마련인데 네. 그러지 않고 내부적인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유지를 하면서 작업을 해오신다는 게 네. 굉장히 부럽고 네. 그 좋은 모습 꾸준히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네.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꿈 같은 게 있나요? 장기 주택 적응. 네. 아니 음악적으로. 네. 첫 번째로는 네. 평생 동안 음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관두지 않고 혹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음악 활동을 평생 동안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전 세계를요? 이제 투어 뮤지션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런 큰 꿈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뮤지션들을 본받아서 또 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갖는 게 나만의 오리지널리티. 네, 그렇죠. 나만의 약간 오리지널 수상적이긴 하지만 네. 나만의 오리지널 월드를 가지고 월드 투어를 하면서 평생 동안 나의 뮤직 월드를 구축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뮤직 월드를 실현하고 싶다. 야, 월드 WWW. 굉장히 모든 뮤지션들이 원하는 이상향이면서 맞습니다. 왜 재영 씨가 음악에 실증을 내지 않고 계속 매진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 목표와 네. 자신이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엔진은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서 지치고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한 동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네. 재영 씨는 그 꿈을 계속 간직하고 계속 실현나가려고 노력해 가시는군요. 아유, 좋은 다시 한번 말씀 말씀드리지만 부럽습니다. 아, 네. 어디에서 연주하고 싶으세요? 어디에서든요. 어디에서든요. 네. 예, 어디든 음악과 함께라면 좋다. 네, 어디든 음악과 함께라면 좋은 이 오재영 님이 또 우리에게 오늘 한 곡 들려주실 건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아까 저기 신민구가 이제 가사를 도와줬던 나비다 밴드의 네, 그 맞습니다. 곡이요. 네, 네. 루베시엔느라는 곡이 있는데 루베시엔느요. 네. 예. 그 시의 제목은 루베시엔느의 사과 도둑이에요. 루베시엔느의 사과 도둑인데 네. 공명은 루베시엔느. 네. 이렇게 이 음반이 아직 발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후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바뀔 수도 있다. 네,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칭으로 루베시엔느인데 그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후반 작업도 안 된 곡을 문장의 소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죠. 사실은 믹싱이 다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곡을 뮤지션으로서도 좀 주저될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과감히 공개를 하시는군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 그 노래하는 친구랑 또 이제 프로듀서 하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승낙을 받아서 가지고 후반 왔습니다. 작업은 안 됐지만 저희 전반부만 들을 거니까요. 네.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재영 님이 직접 쓰신 밴드 나비다의 루베시엔느 네. 듣고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제 감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곡이 야해요. 아 정말요? 네, 약간 초반에 그 네. 여성 보컬의 네. 그 몽환적인 그 분위기가 약간 신음소리 같기도 하면서 뭔가 요정을 따라서 정신이 팔린 채로 어디 뭔가 모르는 세계로 끌려가는 듯한 네네. 그런 느낌이 들고 한편으로는 70년대 다방음악 같다. 그때 당시에 왜 그 이런 그 뭐 이런 그 코러스 나오는 음악들 있죠. 네. 그런 음악 같은 어느 국적을 알 수 없는 유럽 언어에 네. 의해서 녹음된 곡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몽환적인 이런 곡을 또 작곡을 하시네요. 이 곡은 이제 그 나비다라는 팀이 또 보사노바 음악을 네. 또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보사노바 곡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 제가 브라질로 끌려간 건가요? 그렇죠. 네. 루베시엔느는 이제 프랑스인데, 네. 근데 브라질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이러다 보면 갈팡질팡했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브라질에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문장의 소리를 녹음하는 서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명건 트리오 네. 여기 지금 속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1집이 2012년에 발매됐습니다. 네. 다음 앨범은 이제 곧 나오죠. 네, 곧 앨범 나옵니다. 얘기 조금만 해주시죠. 우선 앨범과 음원의 온라인 유통은 2월 26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네. 이 음반은 저희가 이제 4년 만에 내는 두 번째 음반이고요. 30 언저리에 느껴지는 어떤 삶의 무게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 셋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다양한 개인사 혹은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되었던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아까 레퀴엠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티브가 돼서 작업을 했던 음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온에어가 되기 네. 좀 전에 미리 녹음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네. 이 문장의 소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안방에 찾아갔을 때쯤에는 네. 이 음원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예, 아무튼 찾아서 한번 네. 들으시면서 네. 저희는 저작권 때문에 짧게밖에 못 들려드렸지만 네. 풀랭스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이 사랑방의 꿈단지 네. 코너에 올해 첫 게스트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 지난주와 몰랐어요. 이번 주 첫 게스트였어요. 아, 그랬구나. 예, 2016년 한 해 이명건 트리오로서 혹은 오재영님으로서 올해 실천하고 싶은 계획이 네. 있다면 첫 해 게스트에 걸맞게 네. 한번 1년간의 연관 계획을 풀어놔 주시죠. 네. 우선 영광입니다. 영광이고요. 첫 번째 계획은 이제 이명건 트리오 2집 발매였어요. 근데 저희가 녹음은 작년 가을에 했지만은 후반 작업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올해 잘 준비를 해서 발매를 하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 계획은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그 발매를 기점으로 방송 또 재즈 페스티벌, 재즈 클럽 등지에서 여러분들 좀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또 그 다음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공연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우선 이명건 트리오 공연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3월에 있는 공연은 3월 13일 이태원 올드 재즈에서 6시 반에 네. 저녁 6시 반에 올드 재즈, 재즈의 명소죠.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서 연주를 갔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금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EBS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출연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하게 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비다 말씀드렸는데 3월 12일 토요일 8시에 또 월드 리듬 센터라는 공연장에서 1집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월드 리듬 센터는 합정동에 네, 있는 맞습니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뭐 이렇게 잠깐 듣기만 해도 한 달 네. 일정만 해도 굉장히 일정이 많은데 네. 예, 공연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예, 앞으로 또 좋은 음악 많이 저희들에게 네.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주 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즐겁고 아주 편하게 해주셔서 네,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는 문학이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길 바랬지만 그 무엇도 인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없다. 문학은 이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문학은 필요하다. 오늘 DJ 가방 속의 책 한 권은 데이비드 실즈의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는 DJ 최민석이었습니다.